이 늦은 밤 한여름의 번화가 335 모여서 술을 마시고 왁자지껄 몰려다니는 사람들로 소란스럽습니다. 이미 상당히 취한 듯한 젊은 연인도 보이는데요. 큰 길가 상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이 든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접근하는 한 남자. 이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워서 뭐라고 말을 하자 이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이 낯선 남자는 여자친구와 둘만 남게 됩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연인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입니다. 예, 2015년 수원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. 당시에도 정말 떠들썩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선 그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이게 2015년 7월 13일 저녁이었습니다. 이때가 방학 때였는데요. 대학생들이 수원역 번화가에서 만납니다. 이들이 22살 여성 김 씨, 그리고 그 남자친구, 그리고 다른 일행 2명까지 모두 4명이서 만났습니다. 이날 오후 5시 반에 만나서 밤 9시쯤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4명이서 소주 9병을 마셨다고 합니다. 그날 한 친구가 해외 나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서 다들 들뜨고 신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상당히 취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바람을 쐬러, 이 김 씨가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그 남자친구도 따라 나와서요. 이 둘이 같이 수원역 일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.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요. 많이 마셨고요. 사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했어요. 이렇게 술을 마셔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둘이 앉아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겁니다. 근데 번화가고 굉장히 저기 뭐 사람도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별 걱정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자정까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낯선 남자가 이 남학생을 이렇게 남자친구를 흔들어서 깨웠다라는 거예요. 뭐라고 하냐면 학생 일어나봐. 그 여자친구가 토했으니까 물티슈 좀 사오라고. 내가 그동안 저 여자친구 돌보고 있을게.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. 자, 과연 선의로 도와준 것이냐? 일단 이제 같이 취해 있던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얼떨결에 그냥 편의점으로 갔죠. 근데 가서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물티슈를 사지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집에 두고 왔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술집까지 가가지고 지갑을 찾아가지고 물티슈를 다시 사서 거기 갔더니 이미 30분 정도가 경과돼 버린 겁니다.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 가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바로 그 남성도 아예 그냥 그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수원역 인근에서 거의 1시간 동안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인간의 제의를 별다른 의심 없이 선의로만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당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. 자, 왠지 범죄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여자친구 만취 상태였습니다. 키가 150cm에 한 45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납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CCTV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 수원역 상당히 번화한 곳입니다. 유동인구도 많고 사실은 또 CCTV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이는 CCTV는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결정적 장면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또 각도가 잘 안 맞아서 포착을 못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근의 범위를 좀 넓혀서 CCTV를 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. CCTV가 이제 잘 안 잡혔다면 이게 참 단서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인근 수색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인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건물의 CCTV를 살펴보니까요. 아까 전에 물티슈 사오라고 했던 바로 그 남성이 피해자를 차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건물을 뒤져보니까 그 건물의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의 왼쪽 신발이 나왔고요. 또 손거울도 발견이 됐습니다. 또 인근의 배수로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휴대전화까지 발견이 됩니다. 그러니까 동선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남성이 김 씨를 납치해서 차로 이 건물로 데리고 왔고 주차장에서부터 3층 남자 화장실까지 끌고 갔다가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,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벌이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게다가 저 건물이 저녁 6시면은 아예 문을 닫는 1층 출입문을 닫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. 그 다음부터는 지하 주차장으로만 드나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. 그러니까 오후 6시, 저녁 6시 이후에는 보통 사람들이 없답니다.
그 아무래도 이 사정을 보고 나오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신원 특정을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의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45세 윤모 씨가 특정이 됐습니다. 자, 교수님. 일단 뭐 납치를 했고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고 그러면 일단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이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단 말이죠. 그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3층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격렬한 몸싸움과 저항 흔적이 남아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뜯겨져 있었다는 거는 그걸 잡고 이렇게 뭔가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화장실 바닥 타일도 깨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서 강하게 저항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 김 씨를 업고 나와서 트렁크에 싣고 운전해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.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제압을 했다. 이렇게 볼 수도 우리가 있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됐어요, 이 용의자? 근데 수사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요. 그날 오후 5시 반에 이 유력 용의자인 윤 씨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.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극단 선택을 한 거였는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겼습니다. 이렇게 흉악범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그간의 삶이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. 이 건설회사 임원이었고요. 아내도 있고 중학생인 아들이 있었습니다. 성범죄 전과도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 사건으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그 유족에게도 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? 자,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좀 중요한데 이 흰색 차량, 윤 씨의 차량 그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수원 인근에 있다가 또 경희대 같은 데 갔다가 평택으로 좀 이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갔던 곳을 찾아보니까 배수지 근처 숲을 쪽에서 거기서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. 옷가지에 유류품이 떨어져 있었고요. 시신이 나뭇가지 덮여져 있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온몸에 타박상이 발견됐고 사인은 경부악박 질식사, 아마 목졸림 사고입니다. DNA가 몸에서 또 윤 씨 DNA 검출이 됐고요. 결국은 성폭행 과정에서 이 저항을 하자 목졸라 살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배수지 자체가 이 범인 윤 씨가 예전에 이 공사하려고 방문했던 곳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 시신을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보였던 것입니다. 제가 앞서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했을 때 그 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죠. 예. 용의자의 명복을 비는 건 아니었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. 죽었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사실 이미 목숨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그 피의자 용의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고요. 다만 유족들이 이 용의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 죽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좀 논쟁이 됐던 부분은 이게 사망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 유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냐라는 그런 게 쟁점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손해배상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의 책임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 책임을 유족들이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. 왜냐? 이 지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재산 당연히 유족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? 그 적극적인 재산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같이 상속을 받는 게 맞다라고 봐서 5억 원을 참 돈으로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유가족들에게 그나마 이거를 대상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를 두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. 예, 남자친구가 그때 한 방송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한 방송에 나와서 모든 게 내 탓이다, 미안하다 이렇게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교수님, 성범죄 전과도 없고 건설 회사의 임원이었고 중학생 아들까지 있던 이 용의자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? 겉으로 봤을 때는 건설회사 임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
그동안에 암수 범죄로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경찰에 그 근거되지 않아서. 왜 그러냐면 이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이 윤 씨가 이 그 두 사람의 김 씨 커플이 잠들고 있는데 그 주위를 갖다가 2시간 동안 배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범죄 목적으로 그 남학생을 갖다가 깨워가지고 의도적으로 떼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. 물론 이제 임원이긴 했지만은 사건 직전에 회사로부터 공고 사직 권유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확실한데 이것이 뭐 억압된 분노가 이런 뭐 성욕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.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만약에 이런 범행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 중학생 아들이 있는 자기 그 가족까지 이 두 집안을 갖다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멸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. 예. 지금도 채팅창에서 좀 약간 건너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명복을 빌었던 거는 피해자입니다.